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지금 상황은 뭐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참 안타까운데 거의 뭐 재난 같은 상황입니다.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충격이 많이 좀 들어와 있죠. 코스피는 장 초반 한때 2,400선도 오늘 깨지기도 했습니다. 1년 7개월 만의 일이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도 780포인트까지 찍었는데 이것도 1년 8개월 만에 있는 일이었죠. 네, 이렇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의심은 여전하고요. 또 연준의 정책 신뢰성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리세션 현실화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리고 있는데요. 다만 이 다행인 부분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부분입니다. 예. 하지만 여전히 이런 필수 소비재 같은 경기에 영향을 덜 받는 섹터들만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시장 상황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인호 전문가, 김영호 전문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시장 상황이 극단적으로 좀 어려운 만큼 이상형 월드컵 조금 다른 구성으로 꾸며봤습니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의미 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만큼 충격이, 손실들이 많이 커져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8개 특징주 그 토너먼트를 대신해서요, 시장의 흐름을 좀 읽어볼 수 있는 이야기를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플레이션 상황이 워낙에 심각한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래서 증시가 휘청이는 건데 이걸 그냥 마냥 또 때려잡자니 경기 후퇴가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조사 결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난 12일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랑 미국 시카고대 부스 경영대학원이 경제학자 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내년 경기 침체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냐 하니까 대부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다고 합니다. 과반이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다는 건데 이 아래의 공포, 그러니까 경기 후퇴의 공포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라는 건데, 자, 그래서 이 증시와는 별도로 경제, 거시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먼저 좀 여쭤보겠는데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이거 파월 의장이 좀 다 잡을 수 있겠습니까? 먼저 yes or no로만 대답을 해주시죠. No. no입니까? no입니다. 좀 안타까운데 no라는 의견을 일단 먼저 들어봤고요. 김영구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노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전문가가 모두 동시에 입을 모아서 말씀해 주신 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아직 파월 의장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을 텐데 잡기가 참 어려울 것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최인호 전문가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인플레이션은 사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찌 보면 수준이에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원래 미국은 많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습니다. 크고 작은 거. 그렇죠. 예, 근데 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46년도에 있던 인플레이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 때도 있었고, 예. 70년대 후반, 그러니까 80년대 초죠. 그때 이제 마지막 인플레이션인데, 그때 우리는 또 정부가 이제 또 다른 군사 정부 들어서면서 우리는 권장도 소비자 가격이라는 걸 채택하면서 네. 물가 안정 정책을 씌웠어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 그때 당시는 이제 세계 무역 기구적인 힘이 약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나라들은 가트 체제를, 가트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보호무역, 네. 그러니까 보호무역 체제이기 때문에 내 물건 내가 쓰고 내가 좀 싸게 가져오고 어찌 보면 그게 형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WTO 세계적으로 다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무역이 자유 개방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특히 이게 제조업 중심이고 기술적인 중심 국가에서는 큰 타격받는 게 사실 우리나라예요. 일단 기축통화인 미국은 그다지 일단은 경험해본 것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일단 주변 국가들이 악화가 제일 지금까지 다 경험이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도 짧은 시간에 79년도 때 80년대 잡을 때 폴포커 때 잡을 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만 해도 그 인근 국가들 멕시코, 브라질을 경제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빌려준 거 빨리 갚게 하고 달러 수급을 빨리 해서 일단은 연준에다가 돈을 채워넣기 바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러니까 볼커 의장은 정말 극단적으로 했죠. 예, 그렇죠. 잡으려고. 그래서 예. 이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때려잡았냐. 달러 수거해서 빌려준 거 예.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 그게 어찌 보면 최고의 수단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게 네. 인플레이션인데. 중간에 출혈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한 거죠. 네. 지금 근데 전 세계 지금 깔려있는 인플레이션 좀 상황이 달라요. 어떻게 오늘 달라요?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인도네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올라요. 그래요? 브라질은 오릅니다. 예. 이유가 어떤 차이가- 뭘까요?
원자재 같은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하게 아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재 수급적인 현상,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수요를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공급 견인하는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인플레이션의 종류가 근데 다르죠. 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이지 않습니까? 공급을 맞추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판가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가 1,000원인데 뭐 많이 구한다고 해서 5,000, 7,000원 경매식으로 옥션을 해서 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마음대로 올릴 수 없죠.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냥 그 가격을 그냥 고스란히 원자재까지 이 오르는까지 이제 만드는 제조업체가 다 고스란히 앉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많이 이제 됐죠. 피해를 그냥 그렇죠. 감안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예, 그건 좀 거죠. 그게 다릅니다. 근데 이제 1차적인 부분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 농업, 곡물과 관련 거는 이미 달라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아메리카, 그 다음에 저 러시아 있는 유럽, 그 다음에 제일 중 밑에 있는 남미 이 큰 대륙에서 지금 올해 한 작황이 한 30% 빠진다면 68% 정도 작황 실적이 빠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빠지나요? 네, 그렇죠. 38% 빠지면 가난한 나라들은 그냥 빵 2개 먹을까 1개밖에 못 먹는다 보시면 그럼 돼요. 그 데미지는 사실 지금이 아니라 당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거 네, 아닙니까? 하반기에서 경기 침체가 그는 아하. 이 원자재와 원자재에 대한 이게 공급의 견인 인플레이션과 수요의 그걸 내가 두 개를 나눴던 이유가 그 부분이었었습니다. 그것도 한 방송에 또 여러 번 내가 유차례 설명을 한 부분이기 예.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러려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자, 일단 고물가입니다. 그렇죠. 금리는 미국보다 일단 우리가 더 비싸잖아요. 고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경기 침체가 남았겠죠. 거기까지 오면 끔찍한 상황 예,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뭐 이야기하면서 어차피 지금 제가 섹터를 크게 풀어서만 했지만 예. 또 원하신다면 제가 설명 중에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추후에 저희가 더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우려감은 커지고 있는데 이걸 다 잡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현재 구조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네. 지금 코로나 이후 양적 완화 이후로 이 올라가는 물가에 대해서 네.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본다면 가시적으로 착각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착각이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경기 부양의 효과를,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이게 지금 경기가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로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 부분들. 물가 상승과 경기 회복의 그 두 선에서 좀 착각이 일어날 수 네, 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일어났었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살짝은 방심을 한 그때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그렇죠. 그리고 중국의 공급망 문제, 그것들이 이제 터지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묻혀있던 인플레이션 문제가 드디어 이제 터지게 된 더 겁니다. 가속도가 붙었고 촉발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원래는 이번에도 빅스텝을 원래 이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시사를 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갑작스럽게 75bp를 해야 되는 상황, 특히 이제 CPI 지표 이렇게 나오면서 해야 되는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그 발언을 했고 75bp를 올리는 그런 감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FOMC 때도 아마 빅스텝 이상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그런 지표 수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푸틴이 이제 내부 회담 발언 중에 핵전쟁 얘기를 또 했어요. 핵전쟁이요? 네, 핵전쟁으로 이거를 만약에 결정적 타격을 입혀야 된다면 네. 핵으로서 끝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꾸 얘기가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지금 어제도 폭락을 거의 했고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리스크 그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외부적인 리스크도 저희가 감안을 안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죠. 어제 같은 발언들이 언제든지 푸틴의 입에서 나올 수가 있고요. 예. 거기다가 이제 중국까지도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공급망이 계속해서 차질이 빚어지고 있고 네. 이것들이 지금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도 지금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동시에 잡는다는 건 사실 네. 좀 어렵다. 파월의 입장에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라도 잡는 건 큰 의미가 없겠습니까? 일단 하나라도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어져 있는 그런 연결고리라서 그렇긴 하죠. 예. 사실 뭐 하나를 잡는다기보다는 밸런스를 잡는 게 참 중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밸런스를 잡아서 사실 경기 침체라는 건 전반적인 틀을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네.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경기 침체를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회복세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될 수가 없다. 라고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즉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려면 결국엔 이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는 건데
살을 내어주면 당연히 뭔가를 취해야 되듯이 반대급부가 네 있죠. 맞습니다. 희생이 필요하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맞아요. 그 시기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잡는다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또 희생 좀 소위 말해서 이제 피바람이 부는 그런 시장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예. 안에서 기업들도 줄 파산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뭐 개인들은 당연히 소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때, 지금, 파월의 그런 의장의 그런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장을 어떻게 보신다면, 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11,000포인트가 지금 거의 깨지려고 하고 있고, 네. 지금 하방 추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런 점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현금 네. 비중을 제가 이제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챙기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본다면 그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단기적으로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시장을 보는 데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이 이야기가 언제 끝날지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고용 시장이 아직 타이트하다 이런 평가도 함께 나오고 있고 제조업 지수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기 불안감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파란불을 켜낸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이 하단이 어디일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더 뚫릴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좀 바닥을 다지다가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한데 김영우 전문가님은 이 하락폭이 제한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추가 하락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추가 하락도 고려를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추가 하락을 추가 고려를 하락.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제 이야기했습니다. 예,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게 2,300포인트 넘는 가져갈 거라고. 그래서는 안 될 텐데 자꾸 이야기가 좀 맞아 떨어지고 있네요. 네. 근데 글로벌 증시에서 우리가 금방 김민아 그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를 연결시키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미국 증시와 예. 유럽 증시와 아시아 증시로 우리가 이제 겸허해져야 돼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명확히 구분해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들어가는 한국 주식에 대한 의미를 봐야 되지. 네. 일단 세계 시장에서는 한국 주식이나 한국이라는 일단은 그건 아시아 증시에 속해 있는 어떤 뭐 강한 기술력이 있는 뭐 이렇게 어찌 보면 업종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군이라고 생각하지. 예. 이걸 네. 아시아 증시라고 좀 봐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 생각을 그래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시아 증시는 이래나 저래나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의 그 다음에 희생양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희생양이다. 희생양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원자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원자재가 없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제조업 기반으로 두고 이 기술력 중심이 기술은 뭡니까?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인해서 발전된 부분으로 인해서 가속화되는 사업이 바로 우리 나스닥의 미국의 나스닥이라든지 네. 우리 코스닥이란 말입니다. 성장주 기술주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성장이 저성장이 되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경기가 침체가 되면 뭐가 됐습니까? 당연히 기술주보다는 정통주, 우리가 말했던 금융이라든지 여러 가지 섹터에 있는 식음류, 그러니까 네. 의식주에 관련된 그런 원래 기존을 두고 있는 네. 그런 종목들은 그 종목도 당연히 또 같이 동반하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게 버텨준다는 거죠. 조금이라도 버텨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수출에 의존하고 이렇게 때문에 자, 충격이 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많은 나라에서 원자재를 수급을 돈을 주고 사와서 받아와서 그걸 만듭니다. 네. 만들죠. 뭐 중국에서 반제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또 다른 동남아 시장에 원하는 나라에 판매를 합니다. 이제 보면 샌드위치예요. 뭐 중간재. 자, 식빵 옆에가 예. 유럽 식빵이 있고 아하. 미국 식빵이 있어요. 네. 그 안에 우리는 안에 이제 계란 에그입니다. 네. 계란 에그예요. 잘못하면 터질 수가 있고요. 쉽게 부서질 가능성이 좀 잘 있죠. 구우면 그냥 이렇게 완숙이 되어 있었으면 뭐 예. 상관이 없지만 안에 들어있으면 반숙이 됐으면 터지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또 예민하게 시장상 양쪽의 사이드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그러니까 없는. 그 옆에 있는 야채 같은 그 주변 국가들 특히 예. 원자재가 많은 인도네시아, 브라질, 호주, 중국 이런 나라들은 그나마 상황적인 데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 그 나라들은 중국을 제외하고는 제조업 기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 견인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과 수요 견인을 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우리는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죠. 수요는 그다지 커진 수요가 뭐 이렇게 필요한데 뭐 많이 못 만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인플레이션은 글로벌적인 금융 악재가 이제 다시 이제 빚어질 거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75BP를 말하면서 꼭 이 말했습니다. 노 프라블럼 이코노미지 않습니까? 네. 걱정하지 마라 경제. 단 무슨 말했습니까? 젊은이들이요. 네. 집은 사지 마라. 그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집을 사지 마라.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자, 멘트까지 함께 날렸네요. 예, 같이 날렸죠. 그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집을 사지 말았냐? 어차피 미국 금리는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그 금리, 모기지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리적인 부분, 집을 그냥 사지 100% 사진 않지 않습니까? 예, 이자 부담이 어마어마해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이자 지금. 부담이 크죠. 지금 국내 시장도 지금 왜 아파트 값들이 로또라고 했는데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수도권이라든지 서울에 아파트 하나 잡으면 로또를 했어요. 그리고 다 사라고 했어요, 분위기가. 실제로 로또보다도 더 로또를 맞아도 아파트 못 사요. 그만큼 로또라고 했는데 예. 지금은 그 로또를 가진 사람들이 매달 내야 될 금리 이자, 그 다음에 원금 상환, 네. 이게 폭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자도 갚기 어려워서 큰일 나겠다 네, 이런 맞습니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했을 때, 조합을 잘 했을 때, 지금 그래도 계속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은 예. 계속 눈에 보여요. 근데 그걸 부정하는 겁니다. 네. 왜냐? 너무 고점이다. 너무 또 한번 눌림목이 있을 거다. 네. 근데 계속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진짜 2,500 종목을 네. 한번 이렇게 눌려보시면 네. 우상방으로 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선이 변환돼서도 다시 올라가는 게 있고 아예 하방으로 계속 떨어진 종목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이 저점이다. 52주 신저점이다. 이건 너무 좋은 시기다. 근데 그 시기가 더 내려갈지는 누구도 상상을 못하는 그렇습니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는 좀 냉소적인 편이지만 좀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자. 예, 좀 보고 좀 우상방으로 가는 종목들. 저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닥치더라도 예. 실제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꼭 먹어야 되고 꼭 써야 될 부분 그런 거. 그다음 그 회사가 펀더멘탈 1분기, 2분기 계속 꾸준히 성장해 왔다는 거. 네. 매출이 좀 감소하더라도 계속 R&D라든지 여러 가지 투자를 했다는 거. 네. 뭐 전환사채 그런 게 아니라 네. 뭐 저 필요해서 쓰는 게 아니라 주식을 팔거나 그런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꾸준히 나가는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 시점이 저는 봐지고요. 지금 사실 이쪽에 종목을 다 들여보면 예. 비싼 종목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 시기가 이 또한이 이제 뭐 끝은 나겠죠. 그 종목에 대한 힌트는 조금 이따 더 한번 들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드려야 됩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 꺼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김형우 전문가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일단 추가 하락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네네. 덧붙여서 방금 최인호 전문가님이 이제는 아시아 증시로 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읽었던 리포트에서 이제는 중국 정책에 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좀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랑 또 어느 정도 추가 압력이 있는 건지 추가 하방 압력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네, 중국 정책과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예. 저번에 그 시진핑이 그 인프라 법안을 발의를 해서 우리 네. 중국 증시를 한번 살려봐야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네, 실제로 말을 했고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중국 증시도 한 상승을 하다가 바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그 결국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이 인프라를 한다고 해서 인프라 정책을 시행을 한다고 해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예. 살려낼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정책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엔 크게 어렵다. 네.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공급망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오히려 악재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확률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의 그런 패권 전쟁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서 중국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짝 노래를 부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한테 지금 네. 선두권을 좀 기선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네. 당장 선거가 앞에 두고 있는데 그쵸. 분위기가 영 좋지 않아요. 네, 엄청 좋지 않죠. 예.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어떻게 보면은 물가도 잡았어야 됐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정세들을 뭐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도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 오히려 네. 지금은 그걸 바이든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예요. 오죽하면 뭐 사우디로 직접 가겠다고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죠. 네, 사우디 얘기도 나와서 하는 김에 사우디도 마찬가지로 외신이라고 하나요? 그 언론인 살해 배후에 사우디가 예. 있다. 뭐 그런 걸로 지금 사우디랑 신경전을 하고 있었고 맞아요.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이 큰 소리까지 한번 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유가가 지금 너무 높지 좀 않습니까?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가서 뭐라도 해야 되는 네.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지금 중국이 그러한
지금 호시탐탐 좀 노리고 있다. 네. 아무래도 원자재 쪽은 중국이 조금 더 강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이 패권을 쥐고 흔들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봉쇄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공급망 문제 연결해서 계속해서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게 사실 세계 경제에는 좀 안 좋은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네. 우리가 궁금한 건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갈까라는 거죠. 아. 그 밴드를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저는 850선, 네, 850선. 750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네. 네, 750선. 750? 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00선까지도 보고 있고요. 아, 2,300여. 네, 맞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이 어찌됐든 바닥을 잡으려면 예. 그 정도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결국에는 그 내외 변수들,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아까 이제 핵 발언까지 말씀드렸죠. 네. 그런 장기화 문제라든지 중국의 공급망 문제,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원숭이 두창까지 지금 확산세를 지금 보이고 있어가지고 네. 만약에 이 3 타격이 좀 입혀진다면 네. 주가는 좀 더 내려갈 수 있다. 2,300선 아래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만선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네.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네. 지금 이 바닥권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저는 이 시장에서 네. 시장의 악재를 불러 일으킨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차라리 매매를 그냥 해보자. 주도주를 찾아서 매매를 해보자.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 곡물주들 네.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천연가스 주들 이런 종목들을 잡아서 잠깐 수익을 내고 나머지는 그냥 관망하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얘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 텐데, 자, 최인호 전문가께 요거 심플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그 하단을 코스피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코스피는 2,300, 코스닥 750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어디까지 보세요? 저는 그럼 박사 맞아서 2,300. 앞자리 2,300은 확인이 됐는데, 네, 2,300. 2,400 더 이제 추가적으로 턱걸이 정도. 예, 턱걸이 정도. 코스닥은 코스닥은 700 정도 보고. 700 정도까지요? 정도요? 아, 충격이 코스닥이 좀 클 것으로 왜냐면 보시는 이게 거예요. 코스닥은 이 태생이 달라요. 그러니까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 업종별 태생을 잘 분석해 보시면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아. 왜냐하면 정통주들이 강세인 코스피라 네. 또 기술주라든지 바이오, 특히 뭐 인터넷 관련 뭐 약간 이게 첨단 소재 중심인 이런 종목들은 네. 일단은 자체적으로 일단은 펀더멘탈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앞서 악재적인 부분이 말씀드렸던 맥락과 똑같군요. 똑같아요. 그래서 예. 제일 많이 떨어진 게는 뭐니뭐니 해도 미국에는 코스닥, 우리나라는 나스닥과 코스닥이 제일 많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네. 어차피 인플레이션에서는 무조건 처음에 빼드는 칼이 그냥 칼 이름 써 있습니다. 금리 인상.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보다는 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분, 혼잡한 어찌 보면 이 생태계적인 경제 생태계가 많이 무너집니다. 시장 질서 자체가. 예. 근데 1982년도에 미국 경제를 한번 보면 그때만 하더라도 중동 사태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외적인 악재가 그다지 없는 상황 때문에 완만하게 해결됐는데 지금 상황은 첫 번째가 첫 신호탄이 1차 신호탄이 코로나였거든요. 예. 네. 두 번째가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올 2월 14일 날 나왔던 그 사태였단 말이에요.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수많은 원자재 수급 불균형 그다음에 소리 이렇게 담으면 네. 나라 간에 이질감이 형성돼요. 동질감이 아니라. 그러면 그때 되면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산주들이 네. 엄청나게 또 급부상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주들이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 흔들리는 장세에 국가 간에 약간 좀 사이가 안 좋은 균형 발전이 없어지면 예. 또 방산주들이 또 급등하는 경우가 급등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데도 시장을 볼 때도 아무리 안 좋지만도 그래도 예. 그 와중에 뭐가 튀어올라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바로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군 섹터별로 저희가 접근을 해볼 텐데 두 분께서 다 언급해 주셨던 게 역시나 이 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원자재 강세 이거 지금 큰 문제거든요. 자, 먼저 사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저희가 언급하는 이야기가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곡물 관련주 바로 이쪽입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먼저 김영훈 전문가님, 네네. 방금 뭐 살짝 언급을 또 해주셨는데 에너지와 곡물
이쪽으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 에너지, 유가나 천연가스 관련주가 워낙에 또 강세를 보여왔고 네. 뭐 유가는 계속 오를 것이다. 뭐 140달러 뭐 그 이상까지도 보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와 천연가스 관련주들 그 이쪽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바이든의 역할이 굉장히 네. 중요하다. 그 공급망을 풀 수 있는 그 역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게 만약에 유의미하게 뭔가 결과가 나타난다면 유가는 당분간 내려갈 수는 있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근데 곡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당분간은 상승세를 지속을 할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생각보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타격을 입은 그런 곡창지대들도 많고요. 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공급망을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서는 뭐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프라가 필요한데 그것도 다 이제 많이 좀 타격을 입은 상태이고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인도네시아라든지 아니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원자재 이제 곡물 관련해서 수출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실정 속에서 지금 이 부분들을 풀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 사실 곡물 관련들 이제 좀 내려갈 때가 아닌가 싶기도 했는데 이 강세가 한 번씩 툭툭 터져주는 거는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순환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관련주들을 보면은 어제 사실 곡물에 대한 이슈가 먼저 크게 터졌었고 네. 크게 나왔고 그리고 오늘도 또 곡물에 대한 이슈가 또 나왔습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빵이 밥상에 안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폭염에 가뭄까지 이어져서 예. 지금 미국의 그런 수급 상황도 나쁜 상황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서 이제 주식 시장으로 돌아와 보면은 결국에는 이 곡물 가격 상승에 따라서 순환매가 돌 것이다라고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순환매 속에서는 이제 곡물뿐만 아니라 네. 이제 에너지주들 거기 더 이어져서 나가서는 수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네. 육계 쪽으로도 더 퍼져서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합니다. 실제 이번 주 흐름만 봐도 뭐 육계 수산 조금 소외되나 싶더니 어제장에서는 또 강세 보였단 말이죠. 네, 그렇죠. 뭐 하락장에서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면 이 주식 시장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으면은 다 네.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뭔가 투자할 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찾아내고. 한쪽으로 몰리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에는 수급 몰림 현상이라는 게 있고 예. 그 부분을 한번 이용을 해서 본다면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어제 곡물이 이제 상승을 했고 네. 그 내막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미 높게 상승한 종목들은 거의 윗골이 달지 않고 빠졌어요. 즉 예. 수익권을 주지 않고 빠졌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조금 그나마 소외를 받았던 종목들, 뭐 효성 OMB라든지 이런 네. 종목들은 아래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좀 윗꼬리를 달아줬다. 즉 수익권을 어느 정도 초반에 내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고르실 때는 항상 이 재료의 신선함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네. 네. 이왕이면은 먼저 뜨지 않았던 것들. 그러니까 최초로 만약에 곡물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면은 네. 대장이나 부대장이 정말 잘 갑니다. 그 애들로 수익 실을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이미 한번 우려졌던 네. 재료들이 다시 나온다면 좀 더 안 갔던 애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거를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낫고요. 오늘 같은 경우 에너지 같은 경우도 이제 천연가스가 이제 유럽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가격이. 네. 그러면서 오늘 GS가 먼저 종목이 굉장히 빠르게 네. 치고 나가면서 VI에 걸렸습니다. 네. 근데 VI에 걸린 상황을 보면서 대성에너지를 결국엔 따라가는 거거든요. 대성에너지가 따라가는데 네. 거기 부대장 대성에너지와 이 상황을 봤을 때 GSE는 이제 VI 걸려서 네. 12%에서 한 18%까지 동시효과가 올라가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대성에너지가 VI에 동시에 걸렸는데 네. 이거를 갭차를 줄일 수가 있겠다. 즉 GS가 먼저 18% 20% 가니까 대성에너지도 따라갈 수 있겠다. 네. 이러한 관점에서 수급을 보면은 대성에너지도 결국에는 따라갈 확률이 높다. 비슷한 종목군에서 다른 종목에 힌트를 얻는다. 네, 맞습니다. 먼저 올라간 애를 예. 계속해서 따라잡을 수는 없기에 그 따라가는 애를 잡아야 되는데 그 격차를 보면서 매매를 하시면 한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즉 20%, 18%의 격차보다는 20%, 10%의 격차가 네. 종목을 고르는데 그리고 수익을 내는데 더 수월하다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에너지 관련주, 곡물 관련주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고 있다, 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워낙에 또 빨리 변하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으셨죠. 힌트 잠깐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이 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또 이 곡물 관련주의 앞으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좀 에너지는 어차피 그냥 끝까지 가야 될 네. 섹터 업종이기 때문에 유가 계속 상승한다고 그렇죠. 보시고요. 네, 계속 상승한다 봐지고 곡물이죠, 곡물. 곡물 예. 둘 중에 본다면 자, 곡물도 중요한 말이에요. 육가공.
예. 우리가 말하는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육가공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콩, 밀, 옥수수 이런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곡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육가공업 밑에 비료가 있어요. 비료가. 그렇죠. 사료가 있고 비료가 있습니다. 예. 이 전반적인 섹터를 볼 수 있는 눈은 국내 시장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업황들은 조금 아까 말 발빠른 대처가 이렇게 다른 종목을 가지 않아서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미증시를 봐야 돼요. 미국 증시를. 미증시를 봐야 돼요. 미증시에서 힌트를 얻을 예. 수 있나요? 육가공 섹터 같은 경우에는 뭐 타이슨 푸드의 주가의 흐름과 방향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예, 근데 곡물, 밀, 옥수수 뭐 이렇게 쌀부터 시작하면 또 그 관련된 사료, 비료 관련. 왜냐하면 키우려면 비료, 일단은 비료를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료 같은 경우는 뭐 CF 인더스트리 홀딩스라든지 그 다음에 뭐 코르테바 같은 종목들. 코르테바 같은 경우에는 종자씨를 한다고, 종자씨. 네. 예. 우리가 지금 양재도 꽃시장을 가잖아요. 네. 장미꽃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걸래? 있다고 하세요. 예. 네. 네. 네, 그러면 그게 장미꽃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옛날보다 가격이 2배가 올랐습니다. 그럼 왜가 올랐을까요? 2배 올랐어요? 왜냐면 그것도 씨를 갖다 가격이. 예, 맞아요. 그게 종자 가격이에요. 종자도 금액 돈을 주고 지불해서 튤립도 사고 있는 겁니다. 그걸 키우려면 또 비료도 있어야 되겠죠. 맞죠? 비료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종자와 비료 이 하나의 세트에 있는 세계적인 제휴 코르데바라든지 CF 인더스트리 홀딩스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이 종목을 또 유지하는 또 종목이 또 있습니다. 미국에는 뭐죠? 디어 앤 컴퍼니, 어허. 디어 농기구 회사, 네. 디어 그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보시면 하나의 농업군의 섹터를 한번 유심히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주가의 흐름이 향후 국내와 유럽 시장의 향후 흐름과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게 보기. 왜냐하면 금방 김영호 전문가님 말씀한 거는 예. 누구보다 빨라야 돼요. 누구보다 그렇죠. 빠르고 누구보다도 빠르고 접근해야지만이 그 수익을 3, 4% 있을 수 있지만 개인 투자가들 그냥 누구 전문 지식이라든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뉴스만 갖고도 힘들단 말입니다. 한번 전날 미증시라든지 그다음에 증시의 흐름, 미증시의 흐름을 한번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타점과 맥점, 그러니까 진입의 시점과 그다음에 예술적 청산의 예. 일단은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유심히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이 뭐 비슷합니다. 일단 에너지 관련주, 특히 곡물 관련주 쪽에 앞으로도 눈여겨볼 수 있을 만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 힌트도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최인혜 전문가께서는 방금 전에 미증시를 좀 참고해 보자라는 점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섹터 관련한 질문인데요. 바로 2차 전지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 시장이 많이 흔들리고 약세장에서도 그나마 좀 선방을 했던 이런 섹터가 2차 전지 셀업체들 그리고 특히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소재 부품 관련주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지금 차익 실현 움직임에 나서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들고 있으면은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결국 이제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디서 진입을 하셨느냐가 결국 중요한 네.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네, 답변 먼저 간단히 좀 해주실까요? 보유하자 아니면 차익 실현하자? 저는 보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로?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최인호 전문가께서는요? 무조건 보유. 무조건 숨도 안 보유. 쉬고 보유. 이 차 숨도 안 전지는- 쉬고 보유. 숨도 안 쉬고 보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묻는 자체가 네. 그냥 시장을 갖다가 네. 이게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무조건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잠시 진정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김영우 전문가 답변 좀 더 먼저 들어보고요. 네네네. 자, 김영우 전문가님, 네. 보유 관점이신 거죠? 네네. 네,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어떤 포지션이 있는지 전 시청자분들이 각각 개개인마다 다 상황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물려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뭐 고점에 올라타셨다가 또 물려 계신 분도 계실 때고 아니면 저점에 잡으셔서 지금 계속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뭐 작년에 정말 2차 전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갔을 때 네. 그때 맞습니다. 들어가신 분도 계실 테고 네, 맞습니다. 최근에 떨어지고 네. 들어가신 분도 계실 네. 테고요. 근데 만약에 조금 물려 계시다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보유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그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전기차 대전환의 시대가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발전해야 되는 산업들이 있습니다. 발전해야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전기차. 발전할 만한 게 아니라 발전해야 되는. 네, 해야 되는이죠. 제가 왜 해야 할 만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운동은 탈탄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에 가장 선두 주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바로 전기차입니다. 아. 네, 가장 크게 영향을 크게 줄 수 있는 네. 부분이 전기차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네. 산업이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내연기관차는 일단 안 만들어지는 게 거의 기정사실화가 됐고요. 예. 그 부분에 있어서 그 캐파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2차 전지 소재 업체들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체들까지도 여전히 캐파 증설을 더 해야 된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캐파 증설에 따라서 결국에는 시장 자체적으로 이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전기차라고 저는 일단은 보고 있고요. 네. 네. 앞으로도 이 전기차 소재 부분이라든지 지금 어떻게 본다면 오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이슈가 테슬라가 또 전기차 가격을 네. 또 올렸죠. 네, 상승한다고 해요. 자, 이런 시장에서도 지금 전기차를 상승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네. 이 배짱 대단하네요. 찾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테슬라 찾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공급망 문제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맞춰주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원자재 가격이 올라갔어요. 뭐 네. 리튬 가격이라든지 그런 가격들이 대부분 올라갔다는 말이죠. 그럼 그거를 판가를 전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하신 대로 배짱이 있다는 거는 지금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가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정책적으로도 이거를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다 내연기관 차를 대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가격을 올린 거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기차 섹터는 여전히 지금 좋게 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삼성그룹까지 지금 모빌리티. 어제 뭐 난리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기차 모빌리티 건들면서 예. 관련주들, 뭐 삼진 L&D라든지 아남전자 이런 애들, 네. 에이테크 솔루션 종목들이 엄청나게 또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어제 참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카가 또 이제 발족이 된다면 예. 또 그 전기차 섹터에서 또 불러올 수 있는 우리나라 특수한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그런 수급들이 또 몰려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테마적으로도 이렇게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전기차다. 그리고 비교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비교적으로 안전성이 있고 네. 지금 시장에서 안정성이 있고 성장성까지 확보를 한 섹터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정성과 성장성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종목이 2차 전지 관련주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님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일단은 2차 전지는 보유자 영역,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말하는 차익 실현 구간 절대 네. 아닙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무조건 지금 오히려 저점인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해 나가는 습관이 어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모아가지고. 새로 진입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무조건 지금 오. 떨어졌으면 사야죠. 아니, 내가 과일을 10,000원치 이만큼 샀는데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예. 싸다고 생각했는데 또 가니까 다시 5,000원에 판대요. 그럼 그거 샀으니까 안 살 겁니까? 사서 남에게 주더라도 일단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떨어졌을 때는 무조건 이는 구간은 좀 들어가야 된다 저는 네. 봐지고요. 근데 이제 현금 보유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렇죠. 저 봐지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차 전지는 일단 우리 양지수 시총에 일단은 순위권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우리나라 경제의 기둥이라는 뜻이에요. 네, 코스피에도 우리, 예. 코스닥에도 최상위에 듬직하게 그렇죠. 버티고 있죠. 시총 이런 종목들이. 상위군에 있는 종목들이고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찌 보면 계속 이렇게 나아가서 한 발 나가는 업종들을 차익 실현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어차피 계속 발전해가고 지금 시작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지만 네. 이걸 대처할 수 있는 구간은 시간밖에 없어요. 시간. 예. 시간이고 종목을 선정하는 구간은 제가 말씀드린 펀더멘털적인 부분. 네. 그 다음에 양적으로 많이 제조할 수 있는 게. 왜냐면 지금 어제 전일 같은 경우에도 미 증시 폭락하면서 포도라든지 GM 같은 것도 다 떨어졌어요. 네. 자, 그 회사들이 2차 전지를 안 쓰겠습니까? 그 안에 소재를 안 쓰겠습니까? 그러면 많은 회사들이 쓰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2차 전지 소재 기업들이 많은 양과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거래가 이어나갈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 긴 시장을 봐야지 이 앞에 있는 어찌 보면 짧은 시장을 볼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여러분 테마성 어찌 보면 테마성 어찌 보면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길게 좀 봐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꾸준한 매집 구간,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시장에서 뭐 다른 조선 반도체 네. 뭐 여러 가지 뭐 통신부터 시작해갖고 뭐 많지 않습니까? 많아도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강한 힘, 제동력. 금방도 딱 이렇게 브레이크 걸면서 추세선도 변환시키면서 다시 우상방 칠 수 있고 할 수 있는 추세 변환선도 좋은 2차 전지가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은 일단은 제일 처음에 경기가 안 좋아졌다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선두자로
확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2차 전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요것도 한 가지만 잠깐 간단하게 좀 확인해 볼게요.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이 뭐 워낙에 많아서 좋긴 한데 뭘 들어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코스피에 있는 배터리 삼형제 이렇게 듬직한 쪽으로 들어가야 될지 네. 아니면 그 전에 이미 많이 좀 달려갔었던 소재 업체들 양극재나 이쪽으로 가야 될지. 저도 장이 안 좋으니까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말하면 잘 모르면 반반을 간다지 않습니까? 반반. 반반. 그러니까 모르면 예. 치킨을 시키더라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반반을 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셀 업체를 갈 거냐, 예. 셀 업체 3사 네. 듬직한 셀 업체 갈 거냐, 아니면 양극재 아니면 음극재, 네. 아니면 동박이라든지 부품 소재 갈 거냐, 그걸 갖다가 선택을 하는데 두 개를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완성된 셀 업체를 가다가 네. 셀 업체와 전혀 다른 이 기술은 어디 가더라도 모든 3사에 다 이렇게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을 가져가면 두 개를 가져가면 나쁘지 않아요. 하나씩 골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셀 업체, 그러니까 세 개의 셀 업체 중에 하나를 고를 거냐, 네. 아니면 두 개를 고르고 싶은데 완성된 셀 업체 또는 소재 업체를 선택할 거냐. 근데 이 소재란 게 부품의 소재지 않습니까? 이 부품의 소재는 그 어떤 3사의 셀에게 다 사용될 수 있고 이 3사가 아니더라도 뭐 중국의 또 셀 업체라든지 또 다른 나라의 셀 업체에 갈 수 있는 소재 중에 가용성이 높은 그렇죠. 소재를 파는 기업들을 네. 골라야겠네요. 그래서 제가 반반은 그런 쪽이고 아니면 듬직한 하나의 종목으로 가더라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어차피 이거는 뭐 투자자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예. 해요. 어차피 네. 선택권이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런 시장에는 진짜 전점 구간이고 충분한 추세선이 전환이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실은 어제 오늘 계속 장이 안 좋아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소재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업체는 계속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이렇게 치지는 못하지만 계속 이름이 뛰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 유심히 눈독을 봐야 되는데 국내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3%, 4%, 2% 어디 보면 마디적인 숫자적인 부분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있는데 네. 이는 어려운 시장의 하락이 아니라 계속 그래도 계속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횡보를 치든 이게 계속 이렇게 우상방으로 올라가는 그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급등하는 종목이 눈에 맞습니다. 들어오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각 자체를 먼저 버려야지만이 2차 전지를 일단은 보다 더 네. 좋은 종목을 선별할 수 있는 어찌 보면 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2차 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 최인호 전문가께서 우스갯소리 좀 섞어 주셨지만 그만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은 굳이 뭐 가릴 필요 없이 다 듬직하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의견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모두 다 2차 전지는 보유의 영역이다라는 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 질문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로 묶어보도록 하죠. 현 시장 정말 어렵습니다. 주가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여러분 아마 갖고 계신 종목들의 손실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 그 틀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김영구 전문가님, 네. 이 시장의 대응 전략은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투자자분들이 각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다르겠지만 예.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폭도 다 다르겠지만 만약에 지금 시장에서 수익권을 주는 종목이 있다면은 그거는 일단은 빼고 현금으로 보유를 해야 된다. 일단 더 첫 큰 번- 네. 수익을 노리기 보다는 네, 맞습니다. 발빠르게 네. 수익을 챙겨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수익을 주는 애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예. 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현금 보유한 비중을 가지고 저는 지금 그 상태에서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게 시장의 방향성. 네, 일단은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확인을 하면서 그 피크아웃을 일단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일단 뭐 CPI 지표처럼 가장 좀 중요한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챙겨서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으로 가고 있구나 아니면 좀 더 장기화 되겠구나 그런 판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게 힘들다면은 아니면 증권가라든지 아니면 뉴스에서도 그게 가시권으로 이제 들어설 때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피크아웃을 논할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아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폴볼커 얘기가 나와서 하는 네. 말인데요. 4월 달에 이제 파월 의장도 폴볼커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때 그 폴볼커의 처사가 굉장히 훌륭하게 생각을 한다. 그렇죠. 그 말은 지금 파월도 폴볼커처럼 그때 대응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뭐 연 단위로 해서 그 인플레이션을 잡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79년에 2차 오일 쇼크 때도 폴볼커 같은 경우 하루에 금리를 4%를 올렸어요. 4%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0.75bp 뭐 이런 거를 생각을 했을 때 상상도 안 되는 수치죠. 예, 그렇죠. 네, 그때 기업들 줄 파산하고 다 곡소리 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시기 지나고 나서 미국은 대시세
다시 이르게 됩니다. 예. 그렇듯이 그 희생 단계가 필요할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좀 달랐던 이유가 전에 이제 대통령들이 좀 소위 말해서 똥을 많이 싸놨어요. 네, 뭐 지표들 속여가지고 네. 지금 아직 괜찮다. 물가 상승률 괜찮다. 예.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도 그거를 이제 구성 항목들을 좀 다르게 페이크를 써서 높은 것들 또 빼고. 그렇게 대놓고 왜곡을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예. 정보가 없던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국민들은 대통령 한마디, 네. 연준 의장 한마디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예. 지금은 파월이 그런 속임수를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지금은 정직하게 이제 이 금리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아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인데 예. 결국에 그 시점이 조금은 긴 호흡이 좀 이어질 거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일단은 FOMC에서 75bp를 발표한 이후에 단기적인 반등이 조금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큰 틀로 봤을 때는 지금 그 경기가 회복되기 위한 하락폭, 그 희생에 대한 그런 지수 추가 낙폭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저희는 인정을 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 시장을 순응을 하고 현금 보유 비중을 늘려가면서 이 피크아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하락장에는 수급 올림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이런 와중에서도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원숭이 두창 관련주, 네. 그런 관련주들이 이렇게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충분히 지금 보고 계신 투자자분들, 특히 토마토 시청자분들 수준이시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도 더 간다고 본다기보다는 예. 오늘 같은 경우도 WHO에서 기사가 나왔잖아요. WHO에서 이거 좀 위험한 수준의 격상 단계에 아하, 올려야겠다. 예. 재료가 어떻습니까? 딱 느껴지지 않습니까? 무섭죠. 네, 근데 지금 시장은 하방을 나타내고 있어요. 근데 네. 이 원숭이 두창도 하방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표라는 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곱해지면 플러스가 된다는 겁니다. 예. 단타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플러스 재료로 작용을 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원숭이 두창, 시장에 좀 위협을 주는 관련주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준다. 이거를 길게 보기보다는 아침에 이러한 재료들, 뉴스들을 분석을 해서 네. 아침에 또 8시 40분에 동시효과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느 정도 주도주는 파악이 되거든요. 주도주 파악되면은 그때 잠깐 들어가셔서 시초가에 들어가셔서 직장인분들은 죄송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쉽지 않죠. 않습니다. 네. 네. 직장인분들 빼고요. 네, 이걸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대응 가능하신 분들은 그러한 재료적인 측면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영호 전문가님이 이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을 확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과 함께 이제는 이슈 체킹이 중요해지는 시장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잘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장 현황에 대해서 최인호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되게 어찌 보면 부정적입니다.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무슨 그것도 아니고 노래 나오면서 히트 치고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빨리 빠져나가지 않게 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속 갈 거라 봐요. 연말까지요? 무조건 갑니다. 인플레이션이요? 2022년 어렵네요. 참. 어렵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박스권의 행보장이 계속 연출될 거라는 말이 그 말이 예. 지금 어쩌면 이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는 미국 금리가 비싸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 지금 금리는요, 그냥 제로 금리라 봐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싸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 순간 그 다음에 이런 우리 같은 이 신흥 국가들도 인상하면 금리는 가난한 날수록 더 비쌉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비쌀까요? 동남아라든지 이런 중앙아시아가 금리가 더 비쌀까요? 거기가 더 비싸겠네요. 그렇죠. 비싸겠죠. 그러면 자,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금융지주회사들, 예. 신한금융지주, KBI 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금융지주회사들이 다 어디 진출해 있을까요? 실제로 법인을 두면서 해외 진출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다 나가 있는 베트남, 중국, 인건비 싼 캄보디아, 쪽으로. 예,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뭘 하나요? 환전해 줍니까? 아닙니다. 돈을 빌려주고 공장에 빌려준다. 그러니까 금리가 거기 그 나라 현지 시세의 금리를 받기 때문에 네. 금리 인상이 올수록 오히려 우리나라의 대형 금융 지주회사들의 수익과 마진율은 어마어마하게 단기적으로 이게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그럼 금융주 쪽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우리나라 한은의 금리 일단은 시점도 봐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은 일단 계속 금리를 올릴 걸 예상 먼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 더 많이 올려요. 우리는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금융주는 무조건 봐야 되고요. 두 번째 먹고 살자고 한다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의식주 부분에서 대한 이제 비료, 사료, 네. 곡물가 관련 종목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가공 관련 종목들은 예. 무조건 그것도 같이 지금 이가 어려운 시절은 가져가야 되고요. 네. 아까 세 번째가 사람인 빅스 공포지수 네. 뭔가 두려운 거 지금 어려운 시장에
또 코로나 제2의 코로나처럼 뭔가 사람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원수두창이라든지 예.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이렇게 그 지역의 향토병 같은 병들이 막 들어오면 그에 대한 방어할 수 있는 뭐 진단 키트 같은 시약 같은 관련 종목들, 네. 뭐 닌겔이라든지 이렇게 뭐냐면 수액 관련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같이 동방상승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수두창이라면 원수두창 관련 종목이 뭔데 하면 사실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 특징적으로 아직 우리가 치료제를 만든 것도 시작단계라서요. 아니고 네. 우리가 뭐 하는 게 뭐냐면 진단 시작 정도, 진단 키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컨대 환자가 몇백 명이 생겼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래서 원래 주식은 재밌는 건 스토리고 시나리오예요. 네. 그런 스토리가 생겼을 때 뭐 예컨대 뭐 닌거 관련 종목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는 바이오 종목도 유심히 같이 보시는 게 지금 시장을 사실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나 지금 주식 안 해하고 뒤돌아서지 않은 이상은 네. 지금 보는 시장에서는 이 세 섹터는 무조건 체크하면서 가면 그나마 잃지 않는 매매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럼 대형주로 집중하기보다는 일단은 이렇게 아닙니다. 이슈가 있는 쪽으로. 네,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 짤 때 단기적으로 테마적으로 접근해서 시세 차익이라든지 차익을 보면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우리 국내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70%는 자기도 본의 아니게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본의 아니게.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다 대형주야. 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거워서요. 네. 그 종목은 지금은 시장이 같이 돈만 하락하면 주식수가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특히 이제 2분기라든지 또 이제 영업 실적이 나오고 나면 조금씩 또 반등적인 부분이 또 일어납니다. 특히 의류나 의식주 같은 경우에는 꼭 7월 되면 또 올라오거든요. 네. 그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용준 것처럼 그때 빨리 현금을 챙기시고 또 시장을 대응하시고 이래야 저래야 대응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대응은 앞뒤 낮과 밤이 없을 정도로 시장이 열려 있을 때는 항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이 시점이고. 그런데 당장은 아니죠. 네네.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지금 꼭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예. 오히려 저점인 것보다는 대형주라도 우상방을 가고 있는 종목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대형주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아까 꼽아주셨던 2차 전지. 네, 그렇죠. 그러면 계속 꾸준히 다음에 내년이든 경기가 좋아지면 진짜 크나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어찌 보면 복주머니가 되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도 우상방을 그리면서 끝없이 올라가는 종목이 어디 보면 탄력과 힘이 오히려 경기가 좋을 때는 더 좋아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께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2022년이 정말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좋아지는 요소들이 별로 없고 증시가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들 힘드실 텐데 이런 이야기를 좀 감안해 두시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를 다 풀어갈 수 없어서 더 많은 이야기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김여구 전문가님, 공개 네. 방송 있으시죠? 네, 우선 주제를 제가 태양광 쪽으로 잡긴 했는데요. 네.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지금 유가에 대한 그런 위험감이 커질수록 이 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각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쨌든 태양광에 대해서 이 태양광 섹터를 좀 공부를 해보고 수익을 내는 방법 플러스 지금 하락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응 매매법을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온라인 강연에도 이어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죠? 일요일에 또 온라인 강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네. 마침 또 제가 하락장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네. 이 살짝 예상을 하면서 이 하락장에서 또 상한가를 또 잡는 법이라는 주제로 상한가 키워드 확 들어오네요. 네, 맞습니다. 하락장에서 이런 무슨 상한가냐라는 말씀을 하시겠지만 결국 하락장의 수급 몰림 현상으로 인해서 상한가가 나타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높게 갈 수 있는 종목 고르는 그런 방법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여구 전문가의 공개 방송, 오늘 바로 4시부터 이어지죠. 신재생 테마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들 뭐 주목하실 텐데, 이런 이야기 들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하락장에서 상한가 따라잡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서 다이가 정보들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